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 또 설 연휴 특집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좀 재밌어 하실 만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트럼프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요새 또 트럼프 이야기가 정말 틀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앞으로 트럼프의 행동들이나 트럼프 정책의 의미들이 좀 예측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대체 왜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뭔가 기행을 벌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어쩜 저렇게 특이한 사람들만 옆에 붙어 다니는지, 그걸 제가 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영상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온 자료를 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자료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가장 첫 번째 타임은요. 슈퍼 트럼프 1기와 2기 때의 차이입니다. 자, 트럼프가 더 막강해져서 돌아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막강해져서 돌아왔다는 게요. 단순히 뭐 성격이 강해졌다 이 말만이 아닌 건 다 아실 겁니다. 뭐 성격은 원래부터 좀 그러셨고요. 자, 그런데 그 성격을 제어해 줄 만한 게 1기 때는 존재를 했었어요. 첫 번째로 1기 때는요. 이 트럼프 1기 정부가 115대 정부, 미국 정부, 그다음에 116대 정부 이렇게 2년, 2년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16대 정부에서는 공화당이 상원만 장악을 하게 됩니다. 미국 의회가 상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상원 쪽은 당연히 더 빨간색이 강하지만 하원 쪽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죠.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116기 가서는 힘을 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기를 볼까요? 그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이 119기거든요. 물론 이 119기 다음에 120대 의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에게 있어서 이런 과격한 행정명령들을 처음부터 펼치게 만든 계기에는 이런 현재 의회 상황도 있겠고요. 인선 기준 1기 때는요. 트럼프도 누구와 마찬가지로 항상 전문성과 능력을 받습니다. 물론 기업체 사장님이니까 뭐 이런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뒤통수를 크게 많이 맞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2기에서의 행정부 인선 기준은 뭐가 됐을까요? 맞습니다. 충성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일명 스마일맨이라고 하죠. 예스맨이라고도 합니다. 무조건 예스를 외치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꽉 다 채우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힘이 더 강력해졌어요. 그 다음에 1기 같은 경우에는 재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보일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2기 같은 경우에는 3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 대통령은 수정 헌법에 따라서 재선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걸 누가 만든 거냐? 트럼프라면 뒤집을 수 있지 않냐? 못 뒤집습니다. 왜냐?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분이요, 당시에 지지율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재선을 하고 내려오면서 주변에서 실제로 왕으로 군림을 해달라 이 부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별명이 뭐죠? 민주주의의 아버지죠. 이분이 다 그걸 뿌리치고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 대권을 물려주겠다라고 해서 내려놓습니다. 누가 여기에 반기를 들고 삼선을 할까요? 물론 한 명의 예외가 딱 있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 굉장히 이런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대공황도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도 있었으니까 특수한 시기라서 이렇게 4선까지 가능한 거고 3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선 가능성이 없는 현재로서는 트럼프에게 거리낄 게 없어진 거죠. 자, 그럼 알다가도 모를 사람, 이 트럼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격적인 부분도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트럼프가 좋아하는 국가, 그리고 싫어하는 국가가 정말 명백하게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국가,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중국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두 번째는 멕시코, 캐나다. 실제로요, 이 취임 이후에도 관세 부과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2월 1일까지 부과를 할 거인데 너네 어떻게 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확정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10%의 관세 부과를 생각 중인데 너네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 명확합니다. 트럼프는요,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미국을 착취하는 국가.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미국을 착취하는 국가. 착취라는 표현을 대놓고 본인 입에서 썼어요. 그럼 착취의 기준이 뭐냐? 마약, 불법 이민자, 덤핑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크나큰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미국에서 뭔가 돈은 잔뜩 벌어가면서 정작 미국에 도움은 하나도 안 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싫어하고 관세를 매겨서 못 매겨서 안달인 나라들인데 1위 중국입니다. 중국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마약, 뭐 불법 이민자, 덤핑, 돈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에서 무역 적자 상대 1위입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요. 상반기 미국 10대 무역 적자국 1위가 중국이죠. 자, 그 다음에 멕시코랑 캐나다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 멕시코 마약, 불법 이민자, 그 다음에 멕시코가 2위 무역 적자국이죠. 3위 캐나다. 캐나다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분들도 이 인구에 비해서 9위, 이 정도면요, 인구에 비해서 되게 무역 적자 많이 남기는 거예요. 또 캐나다를 통해서요, 불법 이민자들 루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미국이, 야, 너희 좀 막아줘. 우리 같은 북미잖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캐나다가 제대로 그걸 안 들어줬어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뿔이 나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3위 국가들, 좀 위태위태한 국가들은 뭐가 있을까? 바로 나와 있죠. 무역 적자국입니다. 미국이요, 오랜 시간 동안 무역 적자에 시달리면서 칼을 갈아왔어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데 너네는 뭐 우리한테 뭐 정작 물건 많이 안 사주고 우리를 이용만 하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보시면요. 6위에 누가 있어요? 한국이 있습니다. 네, 상반기. 여기는 8이라고 되어 있고 여긴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4년 상반기만 집계를 해서 지금 6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6이든요, 8이든요, 우리 순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요. 자, 그럼 트럼프는 뭐를 좋아하냐? 자국민 부담을 낮추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세금 감면이죠. 혜택은 높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내수 투자겠죠. 자, 그런데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할까요? 아니, 세금을 적게 걷는데 어떻게 내수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야? 얘는 가능하게 합니다. 기업가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외 기업들이 도와주면 되는데요. 해외 기업들, 너네 첫 번째, 관세를 떼거나 아니면 두 번째,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 왜냐? 그러면은 당연히 일자리가 늘 거고요. 내수도 당연히 늘 거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해외 기업들에 있어서 관세를 내는 방향을 선택을 하든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방향을 선택을 하든지 사실 이런 정책은 바이든 때부터 유지가 됐었는데요. 바이든도 상당히 좀 그런 미국의 해외 공장들을 많이 수주를 해왔었죠. 실제로 마지막 연설에서도 제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이는 이거예요, 여러분. 바이든은 그 수단으로 당근, 보조금을 쓴 거고요. 트럼프는 채찍, 관세를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조는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자, 트럼프의 함정 블러핑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트럼프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알았으니까 이 사람의 좀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확실히 뭐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은 아닙니다. 진짜 저도 정말 특이한 성격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성격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블러핑입니다. 블러핑. 여러분 블러핑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바로 한번 볼까요? 이 블러핑 뜻이 뭐냐? 원래는요, 우리가 보통 카드 같은 거를 할 때 내 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포커 페이스를 뭔가 하면서 내 패가 좋은 척 연기를 하는 한마디로 뭔가 과시하는 듯한 뭔가 허세를 떠는 게 블러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블러핑은요, 이기뿐만이 아니라 일기 때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괜히 오버해서 좀 공포감을 먼저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례의 경우만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주한 미군 분담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좀 자국의 부담을 깎고 싶어 하는 분야죠. 일기 때 당시는 처음에는
5배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를요, 5배를 인상을 하게 되면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일기 당시에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냐? 아니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임기 내내 압박만 있었지. 너네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말만 했었지. 결국에 뭐 현실적인 조치가 전혀 없이 퇴임이 됐고요. 오히려 바이든 정부 들어서야 13% 인상안이 타결이 됐습니다.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미 FTA 폐지 및 재협상. 이것도 너네 한국 FTA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FTA 같은 경우에는요. 일기에 물론 재협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자면 뭐 미국 픽업 트럭에 대해서 25%의 관세 철폐 시점을 연장하겠다. 자, 철폐를 하겠다가 아니에요. 철폐는 이미 됐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더 연장을 하겠다. 20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미국의 총 수입의 70% 수준으로 제한을 시키겠다. 자, 이것만 봤을 땐 너무너무 무섭죠. 여러분. 근데 이 뒤에 있는 문장들을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미국 픽업 트럭에 대한 이 부분을 트럼프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픽업 트럭 수출이 한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 픽업 트럭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는 별로 많이 안 들어보지 않나요? 맞습니다. 픽업 트럭 수출이요, 생각보다 미미해서요, 그 영향이 자동차 업계에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미국 기준을 좀 더 완화된 미국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에 연간 최대 5만 대까지 수입할 수 있게 완화를 또 해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철강, 여기는 뭐 70% 수준으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25%의 관세를 면제한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트럼프는 뭐냐? 말을 세게 해서 그렇지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임 전에 나토 탈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토 탈퇴 안 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트럼프가 탈퇴를 한 그런 공동체들도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옆에 가져와 봤는데 뭐 파리 기후 협약 이번에 바로 탈퇴를 하셨죠.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다시 재가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나프타도 탈퇴, 뭐 유네스코도 탈퇴, TPP 굉장히 이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이것도 뭐 탈퇴하시고 WHO도 이번에 또 탈퇴를 하신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과연 여기에서 몇 개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가장 핵심적인 나토 탈퇴부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은 이 블러핑은 어디까지나 허세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블러핑을 이용해서 협상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상황이 더 유리하게 조율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블러핑을 할까? 블러핑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걸까? 물론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성격이 원래 그래요. 이전의 행보들을 봐도 그렇고요. 일기 당시의 그런 흐름들을 봐도 원래 이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패권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비단 트럼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미국 사회 자체의 문제에도 기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맨날 S&P 500이 뭐 신고가를 간다, 뭐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사적 고점이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경제가 마냥 좋게만 보이시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미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은요, 참 오랫동안 이런 쌍둥이 적자를 알아왔어요. 쌍둥이 적자가 뭘까요? 그렇죠. 경상수지, 그 다음에 재정수지 두 가지가 모두 다 마이너스인 상황을 우리가 쌍둥이 적자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맨날 뭐 어렵다 하지만 계속해서 뭐 수출 플러스 나오고 있고요. 재정 상황도 부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재정 적자가 GDP 대비 6.4%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3%를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미국 예외주의, 미국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 그리고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 안에서 골머리를 썩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현재 우리 쓸데없는 거에서 비용 줄일 거야. 너네 방위비 그렇게 많이 쓰지 마. 그리고 우리 왜 이렇게 해외 군사들 많이 파견해? 다 끌어내. 이상한 데 돈 쓰지 마. 다른 해외 국가들 전쟁에 개입하지 마. 이런 것들을 계속 발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세계사, 전쟁사를 보자면 국가 힘이 약해졌을 때 이걸 티를 내잖아요. 반드시 정적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야. 너희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괜히 협상의 여지를 만듦과 동시에 미국의 이런 어두운 면을 숨기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정치적인 협상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상 카드의 확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서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헌법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나라는 헌정이 지금 뭐 100년이 채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거의 500년이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 내가 유리한 법을요. 정말 몇백 년 전, 몇십 년 전 법이라도 쏙쏙 골라와서 자 이거 봐. 우리 이런 법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해서 이거 행정명령 내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아무리 강경한 협상 카드들을 던져놔도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뭐 1930년에 사용을 했던 법, 그리고 뭐 74년, 62년 이런 법들을 마음대로 쏙쏙 골라와서 명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상당히 이런 거에 있어서 유리한 국가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신냉전 구도 주도. 사실 미국이요, 이렇게 내부 문제가 좀 심화가 된 게 소련이 지고 나서,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나서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국가 외부의 그런 컨플릭트가 사라지다 보니까 내부의 컨플릭트가 부각이 되기 마련이에요. 이걸 위해서 신냉전 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국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이런 체제를 강경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국은 대체 무엇으로 어필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무조건 조선입니다. 트럼프 관련주들 저도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뭐 알고 있어요. 뭐 원전, 전력, 뭐 조선, 방산 등등 기타 등등 엄청 많은데 첫 번째는 무조건 조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의 턱 밑까지 중국의 해군력이 말도 안 되게 치고 올라왔어요. 이거는 밀리터리 덕후분들, 밀덕분들은 이미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한번 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해군 함정수, 바로 저희 이따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가장 중국을 견제하는 게 어떤 분야일 것 같으세요? 뭐 반도체? 아니면은 뭐 히토류? 아니면 뭐 다른 거? 바로 해군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의 국력은 강한 이 국방에서 나온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요새 정말 말도 안 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렇게 보시면요. 2022년부터 진작에 중국의 해군 함정수가 미국을 따라잡았고요. 그리고 2030년 들어서는 중국의 해군 함정수가 무려 말도 안 되게 130척 이상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실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을 제패했던 영국이 대체 쇠락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맞죠? 해군력을 상실하면서 영국이 제2의 선진국으로,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긴 하시지만 쇠락하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이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윤 대통령과 통화하게 되면서 조선업 협력을 하고 싶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해군을 우리가 재건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좀 동맹국을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30년에 과연 미국과 중국의 군함 종류별 보유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항공모함입니다. 다행히요. 우리는 미국 편이니까요. 다행히 항모는 미국이 더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핵 추진 잠수함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이거는 미국이 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함,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하죠.
구축함도 당연히 미국이 다행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에 중국이요,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퀄리티를 높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보면은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뭐 호위함, 뭐 디젤 잠수함 이런 친구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숫자가 좀 더 적지만 앞으로는 이런 항모수도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축함 수도 늘릴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자꾸자꾸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얘네들은 직접 안 만드냐? 미국의 조선소는요, 현재 7곳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수십 곳에 달하고요. 얼마 전에는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하나 오션에 매각된 거 기억나시죠? 얘네 왜 이렇게 조선 원래부터 못했나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요. 얘네가 경제 침체를 겪게 되면서 이 조선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철을 누가 밟고 있다? 일본이 밟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현재 전 세계 3위거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나와 있죠. 1위가 중국, 2위가 우리 한국, 그리고 3위가 일본인데요. 3위라고 끼워주기에도 정말 좀 초라할 정도로 정말 낮은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게는 맡길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지금은 안 되는 그런 국가고요. 중국은 당연히 상대국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누가 남아 있어요? 한국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치도 절대 무시를 못 하는데요. 우리 한국이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태평양을 보면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서부 해안가,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 쪽에 있는 항구들, 대표적으로 칭다오, 뭐 대련,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쪽 항구들을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항구들이 다 여기 한국 쪽에 몰려 있어요. 당연히 한국이 이쪽을 막아준다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소로서의 입지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전략적인 기지로서 하나의 거대한 항공모함으로서도 한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항모가 그만큼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K 방산에 이것도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단순히 조선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방산 정말 정말 잘 만드는데 그 예시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방산하면 어떤 국가 떠오를까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네, 일으켰던 독일, 방산하면 독일이죠. 근데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K 방산이요. 독일이랑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절반이다. 아니요. 제가 가져온 거 보시면요. 성능은 더 좋은데요. 가격은 더 낮습니다. 자, 보시면요. 현재 독일의 대표적인 전차 중에 하나입니다. 레오파드 EA7. 제가 약간 밀떡 살짝 있거든요. 믿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EA7이고 이 친구가 지금 현재 한국 방산의 효자라고 할 수 있죠. K2 흑표 전차입니다. 전차 말고도 많은데요. 전차가 가장 기본이니까 전차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레오파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대당 가격이 450억 원. 잠깐 우리 이 스펙을 보자면은 우선 라인메탈 활강포 120mm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뭐 파괴력은 장난이 아니겠죠. 또 65톤의 무거운 덩치에도 1500마력의 파워텍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통해서 날렵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요. 이 친구들이요. 이동을 하면서 사격 속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장착이 되어 있냐? 이 버슬식 자동 장전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 시에도 분당 12발의 사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레오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격 속도가 절반 이하로 기동 시에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우리 기동하면서 전쟁에서 싸울 일 없을까요? 있을까요? 많습니다. 우리가 성능에서 훨씬 유리한 거고요. 크기도 조금 더 작습니다. 아, 크기 작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크기가 좋으면요, 당연히 은폐, 엄폐에 유리한 게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투 시의 방어 면적도 크기가 작은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더 뛰어나면서 대당 가격은 150억 원. 이렇게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가 교환을 뭔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무조건 높은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앞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주력하게 살펴보셔야겠고요. 관련주들 당연히 어떤 종목 있을지 가장 먼저 살펴봐야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제가 방산 한번 또 재밌는 이야기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